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6년 4월 30일이고 목요일이네요. 자, 내일이 뭐 노동절 요번에 휴일이 됐기 때문에 연휴가 되는 셈인 것 같아요. 자, 오늘 국방론편 꼭지를 하나 골랐고요. 지난 한 2, 3일간 제 눈에 띄었던 거 그걸 좀 소개해드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해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뭐 이미 접하셨던 내용일 텐데, 뭐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몇 번 드렸던 것 같은데, 국방이라는 것은 사실은 외교의 한 수단이거든요. 좀 극단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국방이 정치 외교랑 분리돼서 생각해 볼 수는 당연히 없는 것이죠. 예. 하여튼 제가 어디다가 예전에 한 7, 8년 전에 어디다가 글을 좀 올렸다가 제 게시글이 지워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어떤 국방 관련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밀리테리 쪽에서. 그런데 그 이유가 정치하고 결부시켰다. 아니, 국방을 정치 외교랑 결부시키잖아요. 뭐랑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자, 그런 것들이 지난 한 7, 8년 거치면서도 또 많이 약해진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두 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아직 우리 언론들은 그런 거 보도를 잘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런 것은 험입니다. 험. 자, 그런 이제 여러분도 다 대부분 보셨을 그런 사안들의 뒤에 있는 그런 맥락들, 사실 우리한테 많은 정보를 제공하거든요. 예. 자, 그런 이야기를 조금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은 일단 제목은 저는 오늘 이제 캐나다 방송을 통해서 봤는데 자료 준비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국내 방송들도 같은 보도를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 캐나다 방송에서 나온 거고, 이것은 뭐냐면 이제 내용이 한화가 캐나다에다가 잠수함을 팔 수 있으면은 K9 자주포 생산도 거기서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 번 더 입지를 한 거예요. 지금 뭐 겉으로 드러난 걸로 봐서는 현대자동차가 그 뭐 자동차 공장과 수소차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준다, 이런 내용들은 이미 나왔고, 우리 국무회의 상에서 얼핏 지나가면서 노출이 됐던 캐나다가 우리가 지금 정찰 위성망을 제대로 구축하고 있단 말이에요. 차근차근. 그게 한 5, 6년 지나면 일치월장하게 될 겁니다. 거의. 예. 자, 세계 최고 수준에 가까울지 몰라요. 거기에 캐나다도 그 정보를 공유하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들로 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독일보다는 역시 여전히 우리가 훨씬 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만은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는 그런 느낌이 살짝 있긴 합니다. 또 모르죠. 또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자, 볼까요? 이런 기사들이 났어요. K9 현지에서 생산할게요. 60조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에 승부수 띄운 한화. 방산 패키지 전략. 근데 이거를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것이 K9을 생산한다면은 캐나다의 노동력하고 좀 이따 구체적인 말씀 드릴 거예요. 그리고 거기 부품을 써줘서 현지화 전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다른 해외에 K9 수요가 있을 때 캐나다 공장에서 만들어준다? 이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예, 그게 가격 경쟁이 없으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금 하고 있는 어디야, 뭐 폴란드나 루마니아 이런 데서 생산하는 게 가격 경쟁력이 있지요. 그렇죠, 여러분? 핵심 부품 우리한테서 가져가고. 그래서 이 말은 뭘 의미하는고 하니, 지금 하나가 그렇다고 우리가 막 손해를 보면서 퍼주기를 한다, 이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건 다 계산이 다 있어요. 이거는 뭐냐, 캐나다가 K9 자주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호주처럼. 자, 이것은 캐나다가 나토죠. 캐나다도 나토의 한 이제 구성원인데, 미국의 국방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이게 포함이 되어 있구나. 그러면서 1타 3피 화투용으로 그 이상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좀 욕심을 좀 과하게 부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맞춰준다는 것은, 지금 캐나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직장들이 자꾸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든 살려야 돼요, 일자리를.
예전에 미국이 기생하고 있는 경제였거든요. 저는 왜 캐나다를 사람들이 자꾸 호주와 마찬가지로 무슨 선진국 백인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 미국 사람들 캐나다 그렇게 대접하지 않습니다. 네. 그 실제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자, 이것은 군사적으로도 자기들이 독립한다는 의미가 돼요. 그러면서 캐나다 스스로도 미국과의 어떻게 보면 현대화된 동맹 관계를 유지한다. 앞으로 북극 항로가 개통이 되면 그 중에 한 부분은 캐나다를 통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러시아에서도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그 밑에 해협을 뚫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베링 해협 밑으로 해저터널. 자, 그렇게 되면 유라시아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이 바로 연결될 가능성이 되게 커요. 자, 그런 측면에서 캐나다 해안이 상당히 중요해져요. 미국의 안보에, 경제와 안보에. 그럼 거기는 캐나다가 지켜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 잠수함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무조건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우리 잠수함으로 많이 기울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캐나다의 비위를 맞춰주는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동시에 캐나다의 필요를 우리가 발굴했다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사를 보면은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되게 많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그림은 미국의 틀에서 벗어나지만 이제는 한국과 손을 잡아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캐나다의 현재 상황은 전 세계에 좀 쉬운 나라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괜찮아요. 그래서 버티고 있어요. 버티고.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단계로 지금 전이가 되면서 그때까지 누가 잘 살아남고 합종 연행을 하는가 이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포텐셜을 최대한 꺼내서 지금 거래를 하는 판이에요. 거대한 글로벌 북한 말로 하면 장마당, 장터가 벌어진 그런 상황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것은 그 캐나다 CTV 기사를 바로 제가 일부 발췌해 온 거거든요. 국내에서 이거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이게 엄청나게 시사람부가 컸거든요. 안고를 빼버리고 송편을 껍데기만 먹는 거예요, 지금. 자, 무슨 말 했는고 하니 캐나다용 K9 생산이에요. 캐나다 군의를 위한. 여기서 절대 해외 수출분을 여기서 만들지는 않아요. 못해요. 자, 이것은 그들의 일자리 때문에 그런 것이고 호주랑 똑같아요. 값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과연 손해를 보겠느냐? 절대 아니죠. 오히려 인물을 많이 남겨요. 그렇기 때문에 K9을 우리가 잠수함을 위해서 추가로 매력적인 포인트를 하나 더 선사했다. 이런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발굴한 거죠. 캐나다의 마음을 읽고 있는 거죠. 향후 대서양 통로가 중요해질 것인가 아니면은 북극 항로가 중요해질 것인가. 북극 항로를 통해서 미국과 아메리카 대륙과 연결되려면 전부 캐나다 주변 해안을 지나가야 돼요. 동해안이든 서해안이든. 그거는 캐나다만이 감당할 수 있어야 돼. 이제는 미국이 안 해준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내용에 보면은 온타리오에 있는 자동차 공장의 생산 시설을 전환해서 K9을 만들 생각이다. 요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이 뭐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미국과 일본 회사가 떠난 공장에서. 자, 이게 많은 걸 시사해요. 제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가 자동차 부품 회사에 다닌 적이 있어요. 다닌 바가 있습니다. 글로벌 회사죠. 그들이 이미 한 20-30년 전부터 전 세계의 공장을 옮겨 다니거든요. 조건이 좋은데. 우리도 보면 지역에서 뭐 공장 유치하려고 노력 많이 하잖아요. 도로 다 놔두고 뭐 세금 면제해주고 이런 것들. 전에 글로벌하게 그랬거든요. 그때.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혜택이 살아있는 동안, 가격 경쟁이 있는 동안 공장을 거기 유지하다가 다른 데로 옮겨요. 그 옮기는 걸 미리 전제하고 설비 같은 걸 설계하고 배치하기 때문에 옮긴다고 마음을 먹으면 금방 되게 된다. 이런 말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캐나다에서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언급하죠. 미국 회사와 일본 회사가 떠난 도요타하고 포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F-35 프로그램에 들어갔지만 F-35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게 부품도 많이 납품하고 생산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정작 그렇지는 못했어요. 너희가 F-35를 사기는 사는데 너희한테 맡겨줄 일감은 없다. 이런 거예요. 전 세계 일감이 귀하다는 겁니다. 이게 전 세계 경제의 현 단계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적나라한. 일감이 계속 생겨야 돼요. 그래서 수소 에너지로 간다, 신재생 에너지로 간다, 차세대 원전으로 간다, 새로운 무역로를 뚫는다. 이게 엄청나게 복잡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기사가 핵심적인 이야기를 한마디 딱 해요. 여기 보면은 멜버른에서 그랬던 것처럼 멜버른 현지 시장을 보고 포드와 도요타가 들어왔었는데 이거 아니다. 계산이 안 맞는다. 포기. 정권 일하다 갔겠죠, 빨리. 거기에 K9 호주 생산 기지가 들어갔다 이겁니다, 하나가. 훨씬 비싸요, 호주에 생산된 K9은. 캐나다도 그 길로 간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를 발굴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캐나다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너 이것도 필요한 거 아니야? 너희도 이제 자주 필요해 이제. 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을 것 같고, 이런 면을 봤을 때 요것은 우리가 캐나다를 좀 더 잘 이해하고 있다. 독일에 비해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것도 이제 AI 검색하니까 쉽게 나오더군요. 현대자동차 그룹이 한화도 아닌데 수소차 생산하고 수소 인프라 구축을 해주기로 하는 게 투자를 한다는 뜻이죠. 이것은. 자, 이걸 보고 한화를 위해서 현대자동차 그룹이 희생을 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이게 돈이 된다는 거고 캐나다가 이게밖에 붙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기술의 전환의 속도가 빠른 그거 독일 이제 우리 못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수소차 생산과 수소 인프라. 자, 얼마 전에 새만금에 투자 8조 원인가 투자하기로 하면서 그게 나왔죠. 수소에 신재생 에너지를 위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수소 발전소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태평양 건너 캐나다도 그게 대해 관심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수소차로 넘어간다는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현재 전기차는 징검다리죠. 수소차도 물론 전기차입니다만은 배터리에 충전된 전기를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수소차는 전기를 생산하는 거거든요. 전기 발전소예요. 이게 궁극적인 목표다. 이것이 좀 캐나다라니까 지금 막 생각이 많고 어디를 어떻게 올라타야 될까 몸값을 올리긴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글로벌의 전환 과정이 노출이 됐다고 본다는 겁니다. 이야기가. 좀 전에 K9 부분도 그렇고 미국과 캐나다의 어떤 관계 설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캐나다는 미국에 기생하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나 이제는 다그고 세상이 된 거다. 내가 내 스스로 챙겨야 된다. 자, 포드나 도요타가 다 떠났지만 우리는 차세대 수소차로 간다. 빨리 생산해가지고 미국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현대는 두고 보겠다 이런 정도 되겠죠. 왜냐하면 거기서 가격 경쟁력 갖고 생산력이 따라와야 되니까 최소한 캐나다 정도는 팔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그런 똑같은 기회를 미국 내에서 노리는 데도 있을 것이고 가격 경쟁력이 하면서 멕시코에서 노리고 있을 거예요. 예, 그래 놓고 이제 캐나다가 하는 거 봐서 상황이 좀 달라지겠죠.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상당히 앞서가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 수소 세상으로서의 전환에 대한. 그래서 수소차 생산 공장뿐만이 아니라 수소 인프라까지 제한한다. 이것은 인프라에 대한 대부분의 전 세계 글로벌한 어떤 표준이 대충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액화수소든 아니면 암모니아에 붙어있는 수소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수소예요. 예, 이런 걸 알려준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제일 많이 알려주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뉴스는 요 말씀 잠깐 드려볼게요. 오늘 기사가 났어요. KF21 한국판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국내 개발 착수. 자, 여기서 국내 개발 착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체계 개발이 본격화됐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 때 늦춰졌거든요. 왜냐면 KF21 프로그램 자체를 계속 브레이크를 걸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갈 무장까지도 브레이크를 걸었다. 이 무장 언제까지 나와야 되느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그러니까 KF21에 지금 블록 2, 블록 3 이런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그 블록에 맞춰서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수출 시장하고 상관이 있거든요. 이건 되게 급하게 진행된 거라고 보고, 앞에서 이제 탐색 연구 개발이 된 후에 이제 체계 개발로 들어가거든요. 탐색 개발에서 그 기술의 한 7, 80%가 확보가 됩니다. 그걸 대량 생산, 공정 개발하는 단계거든요. 체계 개발돼서 우리나라 실패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본격화된 지는 제법 됐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시차가 상당히 있거든요. 제가 좀 이따 다른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점이나 이런 것은 엄청나게 보수적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에 미티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려볼게요. 요 연합뉴스 기사를 바탕으로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미티어는 NBDA, 유럽의 방산업체가 개발한 것이고, 밑에 현존 최강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이것을 2, 3년 전만 해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현존 최강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암남이다라고, 미제 암남. 그게 몇 년 사이에 바뀐 거예요. 저는 이거 100% 동의합니다. 최대 속도가 마하 4 이상이고 사거리가 200km 이상이다. 이게 핵심은 사거리가 200km 이상이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지금도 암남이 뭐 최신형을 개발해서 이렇게까지 가겠다. 그들도 램제트를 하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기존의 로켓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비행기 매달 수 있는 정도 해가지고는 사거리가 200km 이상 나가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필요가 없었어요. 이때까지는 한 100km 남짓이었어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도 대부분 그럴 거예요. 왜냐? 기본적으로는 옛날 방식의 레이더가 A사 방식이 아니라 옛날 방식 기계식 레이더가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탐지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 저기 사거리가 200km 이상이면 뭐합니까? 200km 이상이 있는 적을, 또는 그 더 멀리서 봐야 될 거잖아요. 서로 마주오고 있다고 봤을 때는 막 300km 이상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다른 탐지 자산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지만은 비행기 스스로가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맞죠? 그래서 이것은 A사 레이더가 등장하고 나서부터 가능해진 사거리예요. 그 다음 미사일이 이 능력을 부응할 수 있느냐. 그래서 등장한 게 램젯이에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고고도 무인기에서 북한에서 발사하는 탄도탄의 상승 단계 요격에서 요구됐던 최대 속도가 마하 4보다는 빨라요. 마하 5인가 뭐 이 정도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을 그 요격용으로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잠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것은 왜냐하면은 탄력 기동을 하는 거거든요. 연료를 계속 소모하는 게 아니라 소모하다가 연료를 끊어요.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게 이 램젯의 특징이에요. 연료 공급을 끊을 수가 있어요. 자동차가 왜 가속도 붙으면 우리가 엑셀레이터 밟을 때도 가속 탄력 주행을 하잖아요. 지금 로켓은 그게 안 돼요. 승량급이랑 똑같아요. 불 한번 딱 끄면 확 타오르고 끝이에요. 그래서 지금 서방권의 대표적인 암남 같은 경우는 높은 고도로 올라가서 내리 찍히면서 상대방을 격추시키거든요. 그래서 내리 꽂힐 때는 관성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미 추진력이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높은 데서 내려 꽂히는 거예요. 비행기보다 훨씬 빠르겠죠. 그렇지만 적기가 한 번을 피하면서 공중으로 고도를 높인다. 그래야 되면 이 미사일을 못 쫓아갑니다. 추가로 추력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가능해요. 추력을 아낄 수 있어요. 그것은 연료를 태웠다 껐다 할 수 있다는 부분이 크고, 두 번째는 이게 나중에는 이제 KF-21의 몸통에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길이에 제한을 받는단 말이에요. 램젯이라는 것은, 로켓 엔진이라는 것은 로켓 연료하고 산화제가 같이 들어있어요. 근데 램젯은 밖에 산소를 땡겨다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피가 2분의 1로 줄어요. 같은 사거리라도. 그래서 기존 암남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사거리가 나오는 겁니다. 예, 연료량을 조금만 더 올린다면 훨씬 더 멀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덕티드가 되어 있습니다. 덕티드라는 것은 외부의 공기를 빨아들일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배 쪽에 톡 튀어나온 게 저거예요. 우리 제트 엔진들이, 비행기에 있는 제트기 엔진의 앞에다 공기 흡입구 있죠. 이 공기 흡입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연료를 절반만 쓰더라도 암남하고 똑같은 게 나오고, 또 유리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연료를 태웠다가 연료를 끊었다가 다시 재점화했다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암남 같은 로켓 엔진을 한번 타면 끝이에요. 그래서 최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거리도 길지만 적기가 회피 기동을 할 때 그때 추력을 저장했다가 쫓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회피 불가 구역이 도망가봤자 무조건 맞는다는 구역이 암남에 대비해서 엄청나게 넓어요. 이거 맞으면 죽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암나무 2발 쏘면 1발 정도, 3발 쏘면 1발 정도 맞나? 뭐 대충 이 정도 분위기거든요. 이거는 3발 쏘면 5발 쏘면 4발 정도는 맞는다. 그 정도 이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강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사거리도 길고. 예, 그겁니다. 그래서 KF-21의 레이더 그 정도를 알고 있고 탐지할 수 있고 적의 미사일 사정거리 바깥에서 쏘고, 자, 이것은 계속 서로 이제 업로드 다운로드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 A사 레이더를 통해서로 할 수도 있어요. 통신용으로 쓰면 우리 무선 통신처럼 주파수를 계속 주면서, 그럼 교란에도 상당히 강하거든요. 주파수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상대방이 교란에도 전자전에도 엄청나게 강해요. 그러면 앞에 당연히 앞에 그 탐지하는 센서도 아마 K밴드 정도의 A사 레이더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면 계속 주파수가 변조되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제밍을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거는 KF-21과 얘가 주고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계속 주고받아. 이 방향에 있으니까 계속 그리 따라가라고 지령을 계속 줘요. 그럼 비행기는, 이 미사일은 나는 현재 이 위치에 있다라고 확인을 해줘요. 그리고 계속 유도하고 이 미사일 자체 시커가 작동하는 몇 킬로미터 안으로 들어간다면 그때는 끝이죠. 네, 그래서 덕티드 된 거, 외부에서 공기를 흡입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도입할 때, 그 당시만 해도, 그때가 언제냐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이고, 유럽에 있는 수많은, 아주 많은 숫자의 유력한 방산 기업들이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망할까 말까를, 예, 목숨이 꼴딱꼴딱 까딱까딱 할 때예요. 왜냐하면은, 방산 부분에 대해서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이미 비대해져 가지고 동맥경화에 뭐 당뇨병 다 걸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돈을 계속 뿌리지만 방산업체는 돈이 안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렴한 가격에 이거를 기술 도입을 한 겁니다. 미사일도 샀고 기술 도입했어요. 그걸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런 기사들이 빼먹더라고요. 그거를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가 뭐 천하무적 이런 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세상에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세계의 많은 인재들과 기술들이 한국을 향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회를 부여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는 시야를 가졌고 그들은 그런 케어를 못 받았어요. 본국에서. 그래서 우리한테 이 기술이 저렴하고 싸게 왔고 그것을 우리는 우리 걸로 소화해서 훨씬 더 좋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램젯이나 스크램젯은 우리가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반 위에 이런 소형 미사일용, 어떻게 보면 소형이잖아요. 그리고 유도장치 이런 것은 뭐 천궁2 엘센 개발하면서 우리가 또 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기술 도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차이일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훨씬 더 기존의 미티어보다 성능이 좋은 미티어가 국산판 미티어가 나오는 겁니다. 국산판 타우르스가 나오는 것처럼. 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절대 무에서 유를 이렇게 빨리 창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봐요. 왜? 그때 이야기 다 나왔거든요. 이것은 기술 도입한 거예요. 미사일 몇백 발 사고 기술 도입하고. 그래서 우리 무장 체계에다가 특히 인터그레이션 시키는 거, 우리 통합시키는 거, 그런 걸 우리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확보되는 건데, 이런 거 한번 해보는 걸 통해서. 예. 자, 이런 뉴스에서 계속 보면 종말 단계에서도 높은 기동성 유지하는 핵심 기술, 지금 저게 덕티드 램젯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연료를 끊었다, 줬다. 이렇게 하면서 램젯이 작동을 하려면 기본적으로는 속도가 마하 1, 2 이상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밖에 이제 음속을 돌파할 때 나오는 충격파라서 공기를 압축시키는 거거든요. 예. 자, 그래서 마지막까지 연료를 아껴놨다가 적기가 회피할 때 적기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빠르게 추격할 수 있다. 어차피 선회성 이런 것은 미사일이 훨씬 높아요. 비행기보다는. 문제는
그걸 쫓아갈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뒤에도 나오죠. 가스 발생기를 통해서 추진력을 조절하는 덕티드 램젯 엔진 탑재 이겁니다. 우리가 램젯과 스크램젯을 오랫동안 고민해왔고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공대공 미사일에 적용한 새로운 방식에 대한 식견만 생기면 바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마음에 들어하는 거고, 우리가 예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지금 공대공 미사일,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만 쓰는 게 아니에요. 공대지 미사일, 공대함 미사일, 그리고 대레이더 미사일 전부 다 이걸 쓰려고 해요. 그건 좀 대형 미사일로 해서 사거리 다 500km 이상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충분히 짧아서 KF-21에 6세대형이 나올 때 또는 5세대형이 나올 때 내부 무장창에 넣을 수 있는 크기로 만들려는 거예요. 한국형 타우루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나라라니까요. 자, 여기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체계 개발 업체로 지금 낙점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시크나 이런 것은 아마 LIG에서 오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국방과학연구소와 손잡고 2033년까지 국산화 개발을 마치겠다는 목표. 자, 이런 거고, 이거에 되면 이제 양산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 KF-21에 블록 2, 블록 3가 나오는 시점하고 맞춰져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수출을 본격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이 타이밍은 또 같이 맞춰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지금 KF-21에 들어간 엔진의 국산화 부분, 1단계 국산화, 지금 거하고 기본은 거의 같지만은 엔진의 내열성이 조금 더 좋아져 가지고 출력을 한 2-30% 많이 낼 수 있는 거, 연비가 그만큼 좋아지는 거. 자, 그거하고 무장이 같이 있어야지 우리가 마음껏 팔 수 있거든요. 그거랑 이 공대공 무장은 같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2033년 지금 약간 보수적으로 잡았지 않았느냐. 지금 2026년이니까 7년이나 되는 건데, 그만큼 이제 시간 이제 주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네. 자, 그 다음,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게 한 5개월 전에 나오냐. 저도 그때 한번 다뤘는데, 최근에 이걸 누가 좀 다루어가지고 제가 보게 됐는데, 수리온 성능 개량형 동력 진달 장치를 국산화했는데,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러면 우리가 계속 오해해요. 우리가 못 만드는 게 없는 나라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때 이미 2021년 10월 달에 올렸잖아요. 수리온 변속기 이태리와 공동 개발한다. 이태리의 아비오 에어로라는 곳하고. 여기는 원래 변속기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회사였지만, 요즘은 이게 이제 헬기 가격이 한 20% 정도 차지한다고 그래요. 엔진보다 비중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동체 만드는 회사 자체가 다 변속기를 스스로 개발하기 때문에, 이태리의 이 아비오 에어로는 그 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분명히 들었습니다. 국정원에서 관여해서 이 회사를 찾아준 거예요. 예. 그러면서 조인트 벤처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분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 출입할 수 없는 차단 구역을 만든 다음에 수리온용 변속기를 개발했다고 해요. 그게 더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냥 개발하는 것보다. 왜냐하면은 기존 수리온의 변속기의 모양에 맞게 거기에 쏙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2021년, 22년 이 당시에 이미 시제품이 나와 있었어요. 그때 이미 됐어요, 기본적인 건 다. 근데 우리가 우리가 국산으로 말하면 안 되죠. 국산화는 맞죠. 그 과정에서 이런 노력이 있었어요. 언론에 다 보도된 건데 뭐. 그렇죠. 아까 미티랑 마찬가지, 다른 무기 자산들로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뜯어보고 빨리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고, 그게 정말 지혜로운 거거든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적이나 기술적인 관심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4세대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감이 좋아요. 우리 음식 문화처럼. 그리고 외국에서 새로운 식자재가 들어오면 그걸 빨리 최대의 맛을 끌어내요. 거기서 그들이 낼 수 있는 부대찌개처럼 최대의 맛을 끌어내고 불편한 맛을 죽여요. 그게 일치월장이죠. 여기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수리온 변속기가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이게 이제 프랑스제잖아요. 기본적으로 설계 자체가 프랑스 엔진인데, 죄송합니다. 프랑스 변속기가 들어있는데,
우리는 이제 UH-60도 죄송합니다. 블랙호크 UH-60이죠. 예, 그거 쓰고 있고 또 아파치도 쓰고 있는데 그것도 엔진이 다 같아요. GE 엔진이거든요. 그러면은 유지 보수 차원에서 그 엔진을 쓰자. 어차피 출력도 비슷했으니까 프랑스 엔진 빼고 그렇게 우리가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갑자기 이 변속기랑 조화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동차로 치자면은 여러분 자동차에 RPM의 레드 존이 7000 RPM부터 시작되는데 이놈의 헬기가 이제 5000 RPM으로 줄은 거예요. 그게. 그 이상 가면 진동이 심해가지고 무서워서 못 올리는 거예요. 그게 부조화예요. 그래서 출력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이태리 업체랑 손을 잡고 국산화시켰던데 우리 기술로 낙착이 됐겠고 차기 다른 헬기에 필요한 변속기를 개발하고 있어요. 이미 이게 지금 마리논부터는 이 새 변속기가 들어갔거든요. 그때 수리온 마리논 공격 헬기부터는 바로 들어갔어요. 마리논 그때 하나 떨어졌잖아요. 변속기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닙니다만 로트 때문에 떨어졌지만 열처리 부족, 열처리 오류로 그때 업계 관계자분한테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육군에 쓰는 수리온은 정비 시기가 돌아왔을 때 바꾸겠다 변속기를. 그렇지만 해병대는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연차와 무관하게 새로운 변속기가 나오면 바로 바꿔준다. 그리고 마리논 공격 헬기부터는 바로 들어간다. 마리논 공격 헬기 나왔잖아요 이미. 양산되기 시작했거든요. 약간 뒷북이에요 지금 이게. 자 이런 말씀 드리고 자 마지막 제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 하나 드리고 싶어요. 자 이게 오늘인가요? 이 기사 나왔던데 자 배치 3죠. 대구 거 보유함, 울산 거 보유함 배치 3라고 하나요? 이게 이제 세 번째 함이 나온 것 같은데 네 번째 함인가? 하여튼 그런데 별다르게 이제 신통한 건 없죠. 제 눈이 갔던 것은 이게 뭐냐면 이게 제주함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 하면 SK 오션 플랜트라고 이게 고성에 있어요. 고성에. 제가 얼마 전에 고성을 다녀왔는데 SK 오션 플랜트 출입구가 보이더라고요. 그 안 보이는 쪽 바닷가 쪽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도 한번 봤습니다만 이번에 이 셋 중에 하나가 제주함이에요. 저쪽에 있는 게 제주함 아닌가 싶은데 세 척을 동시에 건조하는 모습을 노출을 시켰어요. 자, 그 전까지는 한화, 즉 대우 내지는 현대중공업에서만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오션 플랜트가 끼어들면서 4년에 6척을 건조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머지 2척이 아마 한화에서 만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해양 전력을 구축하는 데 있어가지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지만 해양 전력의 구축에는 더더욱 중요성을 부여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새로운 업체를 하나 더 끼워 넣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업체는 이런 특수선을 건조한 경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현대나 한화에서 와서 도와줬어요. 경쟁업체가 성장을 하는데 경쟁업체가 와서 도와줬어요. 기존 업체가. 말이 안 되죠. 자, 이것은 우리가 당신들한테 많은 먹거리를 줄 것이다. 그리고 국가 전략적으로 함정을 빨리 찍어내야 된다. 거기다가 미국 배까지 찍어내야 되니까 그 정도의 파이가 너무 커지는데 잘못 먹으면 배 터진다. 그 정도의 설득력이 없어가지고서는 기존 업체가 자신들의 노하우를 전달해주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좀 이따 이제 금년 업체가 곧 선정될 KDDX도 이런 식으로 찍어낼 가능성이 크다. 해양 전력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강화시키려고 한다는 부분. 여기다가 뭐 미국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들의 해군 함정을 스스로 찍어낼 형편은 못 돼요. 그게 온다. 이런 것들이 다 얽혀져 있다. 이래도 내가 먹을 걸 남한테 준다 이런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많은 국내 수요와 해외 수요가 동시에 들어온다는 것을 좀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이거 보면 늘 드는 생각인데 이제 요 정도 사진 갖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보니까 뭐 해군에서 생방송으로 할 때는 보니까 그 위에서 찍은 사진도 많이 보이던데 제가 지금 빨간 동그라미 그려놓은 요 부분 상당히 많은 공간이 있거든요. 앞에는 한국형 수직 발사관 원이고 뒤에가 공간이 크게 있어요. 우리 이순신급 구축함들의 이 수직 발사관 자리를 보세요. 꽉 차 있어요. 이 공간이. 지금 이거는 3분의 1만 차 있어요. 현재.
예, 그래서 이것은 향후 한국형 수직 발사관 2가 들어갈 자리다. 그것은 4셀씩 묶음이거든요. 그래서 8개 셀이 들어갈 수 있겠다. 거기에는 이제 LSM 해상형이 주로 들어가겠죠. 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통합 마스터에 그 S밴드 고정형 사면 레이더가 들어가 있는데, 저기에 우리 KDDX는 추가로 X밴드 레이더까지 4개가 추가로 들어가거든요. KF21에 들어가는 거 유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KDDX는 함대 방공용이다. X밴드가 추가로 들어갔다는 것은 동시에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숫자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 기존에 우리가 이제 정조함이나 세종대왕 하면은 폐사 방식의 S밴드 레이더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A사 방식의 S밴드로 바꾸는 것만 하더라도 동시 요격력이 훨씬 올라갈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X밴드까지 추가했다. 이것은 상대방이 벌떼 공격을 하든 또는 포화 공격을 하든 많은 수의 미사일을 발사해서 그것을 견뎌낼 수 있다. 지금 이란 이제 분쟁 때문에 미국이 항공모함 파견하는 거 보면 이지스 구축함을 2대를 붙여요. 즉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는 우리 KDDX 한 척만 가더라도 그 2대 역할 이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 레이더가 기존 폐사에서 A사로 향상됐고 거기다가 X밴드 레이더까지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금 중량급 호위함이라고 그러죠, 이걸. 이거 자체가 기존의 세종대왕하고 정조함보다 나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들의 목적은 뭐 참여는 하겠지만 함대 방공용이 아니다. 호위함은 호위함의 다른 목적이 있다. 이것은 근해에서 활동한다. 물론 함대를 따라가면서 보조적인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호위함은 기본적으로는 한반도 해역에 있다. 자, 그러면은 공중자산과 지상자산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충분하다라고 여러 가지 계산 끝에 나온 거예요. 즉 거꾸로 이야기해서 KDDX는 원양용이다. 함대의 방공, 레이더로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되는 경우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극대화돼야 된다. 그러면 그래 함대 방공을 이야기하는데 과연 우리가 항공모함을 가질 것이냐 안 가질 것이냐. 그러면은 KDDX가 스스로 혼자를 방어하는데 그런 최첨단의 레이더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는가?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공격을 강화시켜야죠. 자기만을 지키고 상대방을 타격하는 게 주 임무라면 누군가를 지켜줘야 된다는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KDDX 디자인에. 예, 그런 말씀을 예전에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몇 가지 말씀을 소개드리고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을 덧붙여 봤는데 여러분이 좀 아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군사적인 부분은 사람들이 숨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각 나라에서. 그렇죠. 덩치도 크고 돈도 많이 들고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 국가의 어떤 전략적인 포지션, 입장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캐나다 건도 그렇고 미티어 건도 그렇고 이번 제주함 건도 그렇다. 왜? 언론에 바깥으로 공개되는 게 많아요. 근데 그걸 감추기에 급급하고 그것의 어떤 위상을 축소시켜서 그냥 엔터테인먼트 정도로 하고 넘어가려고 그러죠. 우리한테 많은 신호를 주고 있는데 국민들이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 정도는 10,000명, 20,000명, 30,000명, 40,000명 정도는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